세금 폭탄에 매물 쏟아진다고 이 말만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서울 경기 아파트는 1년 사이에 무려 2만 채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단독 기사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많은 분들께서 좀 예측을 좀 하셨고요. 비록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개인 역시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미 결과 나왔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고 제 유튜브 채널에 뭐 작년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다 증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맞네 틀린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앞으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요게 이제 증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증여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어제도 어떤 그 언론사 기자님이 이제 궁금하셨는지 밤늦게 카톡으로 좀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제 나름의 이제 답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매일경제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김동훈, 유준호 기자님 2021년 10월 4일 기사가 두 개예요. 가지고 이제 하나 기사가 나오고 이제 밑에 이제 좀 관련된 기사를 더 해가지고 좀 보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작년 710 대책 다주택자 매매 현황을 분석을 했대요. 이런 데이터는 좋죠.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가 37%나 뚝 떨어졌다. 세금 중과로, 세금 부담으로 집값 안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결국엔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게 해당 언론사의 내용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볼게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세금 압박 정책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새 서울과 경기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매도량이 무려 2만 가구 이상 줄어든 거다. 자, 지난해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세금 압박에 나서면서 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4일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매매 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그러니까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다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가 18,806건에서 직전 1년, 그러니까 그 전에 1년 29,833건 대비 무려 37% 감소한 거죠.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네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 검증을 하셔야 돼요. 2020년 710 대책이잖아요.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 더 올릴 거다. 그리고 이때 완전 주임사가 폐지가 됐죠. 완전 누더기가 됐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언제로 했습니까? 2021년 6월 1일로 했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종부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강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도세 중과는 이미 2018년 4월 1일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새롭게 들어간 게 아니고 조금 더 늘어난 건데, 그 포인트가 10%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최고 세율이 65%면은 65에서 75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해보죠. 자, 이미 65% 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75%로 10%포인트가 오르니까 요때 팔을 해요. 파실래요? 안 파실래요? 근데 물건이 괜찮은 물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파실래요? 안 파실래요? 생각해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돼요. 내가 세금을 아예 부담이 적은 상태, 예를 들어서 20에서 30,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 65에서 75로 가는 거라니까요. 파실래요? 안 파실래요? 안 팔죠. 안 팔죠. 안 판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 기간 동안에 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몇몇 분들이
세금이 올라가니까 물량이 많아질 거라, 이 세부담 피하려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닐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였어요. 이미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른다고 팔겠냐. 그런데 변수가 요 종부세, 보유세. 얘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종부세가 계속 올라가면,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면 이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얘를 못 버티시면 팔거나 아니면 증여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하고 어떤 경우에 증여를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보유세가 높은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요건 주임사인데 그건 뺍시다. 자, 그럼 내가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면 매각하거나 증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매각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증여밖에. 그럼 증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누구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그냥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증여가 되면 뭐가 문제예요? 증여가 되면 뭐가 문제예요? 증여가 되면 최소 5년은 묶여야 돼요. 5년 안에 팔아버리면 당초 취득가로 가가지고 이 증여한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택이 있는데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 증여하시겠어요? 그래도 너는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라. 아니면 이거는 괜찮은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유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즉 괜찮은 걸 준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 오래 갖고 가도 괜찮은 거.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뭐 10년, 15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도 매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장에 매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자료니까 틀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할게요. 아무튼 소스가 국토교통부니까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요 1년 동안 나왔던 매도가 1만 8,806건으로 됐다는 거죠. 그 전년도는 2만 9,833인데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00건 이상 정도가 줄어들었다. 지금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뭐 기사 주제를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빠르게 볼게요. 자, 문재인 현재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서울 아파트 연평균 거래량이 83,000건 수준이고 이 중 다주택자를 내놓은 매도 물량의 30%를 차지한다. 한 27,000, 3만 좀 안 되는. 한 해 전체 거래량의 약 13%에 달하는 거래 물량이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 위축으로 줄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한 8만에 3천이니까 2만 4천, 2만 5천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11,027건이 그냥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울 신축 아파트 연평균 분양 물량도 33,628건. 이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급이 많다 적다는 수요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로 볼 거냐? 정부 자료로 의하면은 보통 연평균 46,000 정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있어요. 저는 보통 곱하기 0.05%인가?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서울 인구 잡으면 5만 정도. 그러니까 얼추 맞잖아요. 정부가 말하는 46,000하고. 그런데 지금 5년간 평균 33,628. 내년은 이제 더 걱정이죠. 뭐 15,000인가요? 내년? 계속 줄어요. 아무튼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취득보유 양도 모든 세금을 다 올려버려가지고 다주택자들 압박했는데 이러면 팔지 않겠냐 했는데 조금 현실성이 떨어졌거나 너무 압박을 했거나 좀 이상적인 거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저희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똑같진 않지만 애한테도 이렇게 할 때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칭찬도 좀 해주고, 잘 못해도 좀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고, 물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혼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훈육을 해야 되겠지만, 뭐 유명하신 오은영 박사님도 훈육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훈육은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냥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어쨌든 정말 이게 바르게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규제 일변도로만 하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증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여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뭐 이왕이면 좀 성년이고 그러면 괜찮은데, 도저히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미성년자한테도 막 증여를 하고, 그러면 물건이 더 줄어들고 아주 막 약간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증여세 낼 거 다 내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그에 따른 세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과정에서 편법 증여도 나오고요. 자, 지난해 7월 정부가 다 올렸고 세금 중과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중과가 대폭 올라갔고요. 양도세 중과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10%포인트 가산이 더 되는 겁니다. 제발 좀 이렇게 쓰면 올해 6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자, 지난해 7월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에 출석을 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상은 달랐다는 거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대략 한 228만 가구 정도 되는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도 완화해주면 유통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단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이 증여인데, 뭐 밑에 기사 내용은 똑같아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2017년 8회 대책 나오고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고,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그때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지금 4년 연속 증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여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게 공시가격이 올라가요. 공시가격이. 자, 전망을 좀 해보자면, 지금 현재 2021년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2년 4월이 있을 거고요. 2023년 1월이 있을 겁니다. 이때 증여 취득세를 이제 시세대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또 폭탄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래도 좀 공시 가격으로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매년 4월 달에 아파트 공동 가격이, 공시 가격이 확정이 돼요. 공시 가격이. 그러면 이때 뭐 뻔히 올라갈 거잖아요. 인상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때 하겠죠. 이때 하겠죠. 이때 증여 건수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많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4월 되기 전까지. 자,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증여를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증여를 하면 최소 5년은 매물이 잠기죠. 최소 5년은. 왜냐하면 5년 내에 양도를 하면 당초 취득가로 가서 계산해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5억에 샀는데 이게 10억으로 올라요. 근데 이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15억일 때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걸로 5년 내에 매도했다. 그러면은 증여받았던 요 당초 취득가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 처음 취득가, 첫 취득가 이때로 가버려. 이때로.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양도차익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그럼 증여 이게 하나만 하거든요. 물론 얘는 이제 양도세 필요 경비로 들어가긴 하는데, 요게 이제 2월 과세. 그렇기 때문에 5년은 버틸 거 생각하고 지금 증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어차피 보유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계속해서 시장에 내놓는 거, 이거 하나만 보면은 보유세를
아주 많이 올려버리고 취득세, 양도세, 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아요, 방향은. 근데 지금 정부는 다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제 좀 뭔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한번 그래 해볼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심리가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약간 좀 극단적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게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자산 포트폴리오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거를 좀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 잘못 선택을 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벼락 부자도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 증여 24,000건 달한다. 다주택자 매도 고작 19,000건이다. 80% 양도세 물고 집을 파느니 50% 증여세 내고 가족에게 넘기겠다. 자, 대학 교수 A씨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3주택자가 돼서 보유세만 6,340만원에 달한다는 세무상담 결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주택이 되더라도 보유세는 2,200만원 정도였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올라버리죠.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집값이 올라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2025년 짧게는 길게는 뭐 2030년 공시가격을 90%로 맞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가주택 시세 15억 넘는 고가주택이 첫 발자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9억에서 15억 애들이 이제 90%까지 갈 겁니다. 그거 다 오르고 나면 9억 이하짜리들 저가 아파트들도 90%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1주택자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1주택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보유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마치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인데 이거를 빨리 끓여버리면 얘가 뜨거운 거라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서히 올려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죠. 1주택자가 잘못하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대학 교수 A님 여기 사례 보면은 보유세가 6,300까지 올라가니까 야, 차라리 그냥 증여하자. 증여세가 1,300만 원이라고요? 이 경우에는 저래도 작게 나온 거죠. 이 정도면 그냥 하는 게 낫죠. 물론 취득세까지 봐야 되겠지만.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서울 경기 아파트 2주택 이상 보유자 매도량 변화. 서울은 직전 요게 옅은 색깔이 직전 1년, 그러니까 2019년에서 7월부터 2020년 6월이고요. 최근 1년, 요 진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뭐 29,000에서 18,000으로 확 줄었고요. 경기도도 8만 건에서 7만 건으로 10,000건 정도. 이게 두 개 합치니까 2만 건 정도 된다. 서울 아파트 월 평균 증여 건수와 다주택자 매도 건수. 이 옅은 색깔은 38개월입니다. 이게 7.10 대책 직전 1,092건. 그런데 최근 1년, 최근 1년 12개월이 그 전에 38개월보다 더 높다는 거죠. 2배. 매도는 줄고 증여는 늘고. 답 나왔네요. 그쵸? 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보시면은 조정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최대 80%의 양도세를 내고 모르는 사람의 집을 넘겨주기보다는 50%의 증여세를 내고 가족에게 넘기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도 완화해주지 않는 한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자,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최근 1년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매도보다는 증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실제로 시장도 그렇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정권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들도 많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전체 주택 거래세 시장에서 차지하는 증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자, 송 의원은 이거 자료 요청한 국회의원이죠. 정부가 다주택자들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긴 현상만 과소화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마지막 말은 너무 좋네요.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때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출입니다. 대출. 제 개인적으로. 물론 그럴 일도 없지만 저한테 누군가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가 대출이라고 봅니다. 아니 내가 소득 능력이 확실하고 그거를 내가 갚아 나갈 능력이 있고 내가 집을 사고 싶다는데 왜 대출을 막죠? 그 지역이 규제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나는 똑같은 공평한 레이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맞벌이인데 다행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갔는데 그럼 미래의 소득을 대출로 땡겨가지고 나도 강남권의 핵심지에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지역이 강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넌 사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현금 많은 사람들만 사게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불공평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은 이제 증여가 많이 늘어났고, 그 결과로 이렇게 보시면은 매물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데, 기사에는 없는 내용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뭐냐면은, 왜 증여가 늘까? 왜? 왜 증여가 늘어날까?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기자님이.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보유세예요. 이 보유세가 너무 높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명의로 분산하고 싶은 거죠. 명의 분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배제라든지 중과배제 해당되는 거, 특히 자동 발소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임사 등록한 것 중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요, 중과배제 되잖아요. 그럼 비록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를 쓰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하면은 꽤 괜찮게 보유세도 줄이고 증여하는 수중자 있죠, 수중자 자산도 늘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부의 대물림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심리예요, 심리. 특히 서울.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한다. 그러니까 아들아, 딸아, 킵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해줘서 좋고 나는 보유세 줄여서 좋고 일타쌍피죠. 일거양득이죠. 이게 제일 커요. 제가 봤을 때 심리가 제일 커.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 좀 마이너하긴 한데 세법에 아까 여기 부담부 증여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약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약간 절세 틈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르죠. 거래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나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너 차라리 너 그냥 증여로 내가 줄게. 이게 차라리 증여세만 내면 깔끔해. 내가 차라리 복비도 줘야 되고 물론 취득세 나오긴 하지만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내가 양도세 내고 부동산에 복비 내느니 너 그냥 취득세하고 증여세만 내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대략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뭐 탑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보유세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 보유세를 내는 임대인이나 집주인들은 어떤 심리가 되겠습니까? 임대인이라면은
뭐 어떻게든 막 전가를 하려고 그래요. 항상 우리는 사회적 강자가 약자한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강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만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그나마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이도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1주택자들. 그래서 1주택자들이 제일 내가 봤을 땐 피해자예요. 1주택자들이. 양도세도 내가 비과세는 되지만 거주를 해야지 장특공 받을 수 있죠. 고가주택.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급이죠. 재산세 나는 그냥 이것만 내면 되는데 어차피 팔 생각도 없으니까 난 내 집이니까 했는데 재산세는 계속 올라가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때문에 집값은 가만히 있어도 공시가격 계속 올라가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팔고 내가 가려고 했더니 주변 집값 다 올랐죠. 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선택을 잘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지 내가 좀 자산도 늘릴 수 있고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지 내가 벼락거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 기사는 제가 오늘 분석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그 증여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서울이 라고 이제 어떤 분이 좀 뭐 언론사는 밝힐 수 없고 어떤 기자님이 질문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 해서 저도 정리하는 김에 한번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포지션을 해야 될지는 좀 쉽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절세라는 게 내 어떤 자산 관리, 투자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세금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내후년이 저 걱정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원래 끝나고 제가 좀 질문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이만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더 좀 심도 있는 이야기 그거는 제가 고정 댓글이나 본문 더보기에 제가 멤버십 이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특히 10월 달에는 우리 세무사님들 회계사님하고 해서 이제 두 분이서 나와서 꼬마 빌딩 세금 그리고 증여 관련된 세금 해주실 겁니다. 11월에도 취득세 관련된 세금 그리고 자금 출처 관련된 거 계속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이제 우리 현재 이슈되고 있는 비과세 12억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 상황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해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런 도움 받았다고 남겨주시면은 정말 그게 저한테는 어떤 멤버십 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저한테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늘 응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